자, 이번 시간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은 제가 행정학에 대한 전공은 아니지만 이 법령 관련된 거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문제 역시 기출 지문 스크린이고요. 자, 다면 평가 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면 평가라는 것은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면, 다각도로 평가하는 거죠.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하급자 포함해서 복수의 평가자로부터 평가받는 방식이 다면 평가다 이겁니다. 근데 다면 평가 자체는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현재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 뭡니까?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에서 신뢰성을 제고하지 않죠. 예, 갈등 해소 및 신뢰성을 제고가 아니고 평가 결과는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승진 등에 활용되지 않고 역량 개발과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참고 자료만 로서만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1번 조직 구성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이해 폭을 넓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형태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객관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고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개인별 역량 개발 및 교육 훈련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까지요. 지방 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지방 공기업. 지방 공기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뭘 설치합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혹은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자체를 지방 공기업을 말한다.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일반 회계는 별도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그렇지 않다. 지방공기업은 사업마다 그죠?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특별회계를 운영을 설치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다. 그래서 정답부터 볼까요? 4번. 네, 4번. 3번.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적용 대상 아니다. 틀렸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경영기업이다. 개념이죠, 개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단의 설립 운영 등에 대해서 공사의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통제를 받지 않는다. 틀렸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소속된 직원은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라고 보지 않죠.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 소속 직원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기본 전제로 한 이론을 골라라. 그죠? 그래서 자, 한 국가는 수많은 지방 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방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출과 조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개인들의 비용은 개인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역 간 이주가 가능하다. 이거 누가 발표한 겁니까? 소위 티뷰 가설인데 티뷰 가설의 핵심이 이거죠. 요거죠. 지역 그 주민들이 그죠? 지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돼서 지방 공공재의 공급이 적정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티브 가설입니다. 그래서 티브 가설의 주요 과정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티브 가설 뭐죠? 1번 발에 의한 투표다. 투표. 그래서 티뷰 자체는 사람 이름인데 티뷰는 시장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더 나은 지역을 찾아서 발로 뛴다는 겁니다. 발로 하는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발에 의한 투표. 그래서 거주지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부 서비스와 어떤 세수 구조를 가진 지방 정부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에 의한 투표는 지방 정부로 하여금 뭡니까? 주민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조세 구조를 갖도록 유도한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지역 간의 완전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각 지역에서
지방공공재가 최적 수준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효율적으로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딜론의 원칙, 이거는 뭐다? 주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우위를 규정한 원칙. 보충성 원칙과 쿨리 독트린 등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파킨슨 법칙은요, 공무원 수가 본질적인 업무량과 관련이 없이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된다 하는 법칙이 바로 파킨슨 법칙이다. 자,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작년 기출이네요. 옳지 않은 거. 지방자치는 정치적 활동과 무관하고 공공행정 가치를 중시한다?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장치는 기본적으로 정치, 교육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겠죠. 풀뿌리 민주주의. 그래서 주민의 정치 교육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인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고 주민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한다. 까지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발전 목표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추진하는 1960년대 발전 행정적 사고 효과성이다.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결과를 중시한다. 그래서 1960년대 발전 행정론에 발전되면서 발전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는 효과성이 중요시 됐다. 그 외에도 우리 뭐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자, 합법성 나와 있죠? 19세기. 그 다음에 능률성 나오죠? 1900년대, 그죠? 능률성. 이건 무슨 말이죠? 능률은 투입 대비 산입이죠? 산입이 아니라 산출이죠? 투입 대비 산출. 1900년대 행정관리설이요. 그 다음에 민주성이요. 혹은 사회적 효율성, 민주성. 국민을 위한 행정 1930년대. 합리성,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가치로 둔다. 1940년대 행태론. 그죠? 그다음에 효과성. 그죠? 혹은 목표 달성도를 중시한다. 결과 중시요. 1960년대 발전 행정론. 형평성 1970년대죠? 형평성. 1970년대. 그래서 형평성 이건 뭐다? 1970년대 신행정론 입장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소외 계층을 보호해야 된다. 소외 계층 위주의 행정이 중요하다. 형평성이요. 그 다음에 형평성 이후에 1980년대 신공공관리로 넘어가면서 이 생산성이 중요한 행정 가치가 됐죠. 그래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모두 다 포함한 생산성이요.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 2000년대 신뢰성이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2000년대 뉴 거버넌스까지. 자, 이 행정 가치가 어떤 가치가 지배적이었는가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 다음 이런 문제 안 나오겠죠, 내일은? 네,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올 거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니까. 사회적 자본은 개념이 뭐죠?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력 현상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1909 당연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1990년대의 거버넌스와 함께 발달됐다. 따라서 자, 옳은 거 고르라 했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입니다. 귤릭, 어윅, 페이올 등이 주장했다. 정치행정 이원론적 입장이고, 가치 중립적이다. 행태론적. 경제대공화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 이거는 통치기능설 등 정치행정 이론론. 신행정학의 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후기 행태주의. 자,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을 독점한다. 이런 지문은 상식이죠, 상식. 그죠? 그다음에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 해결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한다. 행정은 자, 공공서비스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 가고 있다. 이게 현대 행정은 정부가 그 그다음에 시장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하는 거 맞죠? 공공서비스의 생산 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당연하다. 정부 낭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건 공무원 서울시 7급 문제였다.
그래서 정부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이 반드시 정부 낭비를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정부 낭비를 배분적 효율성에 기인한 정부 낭비라고 한다. 이 개념이 틀렸죠?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뭐라고 말하냐? 정부 낭비가 아니라 기술적 비효율성에 의한 낭비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적 비효율성, 배분적 비효율성이 아니라 X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는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X 비효율성 자체는 정부의 독점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으로 말하고 독점성으로 인해서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부 낭비를 X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정부 낭비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배분적 비효율성이라는 거,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배분적 비효율성은 시장 실패와 관련이 있는 거고, 지금 X 비효율성이 정부 실패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배분적 비효율성은 정부 낭비가 아니다. 그죠? 정부 실패와 관련이 있는 것은 X 비효율성이고, 배분적 비효율성은 시장 실패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 조금 요런 것까지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한번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고유권설은 헤겔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자, 이런 거 그죠?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고유권설에 대한 개념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헤겔이 주장한 건 아니다. 뚜레가 주장한 뚜레. 프랑스의 뚜레가 제창한 이론이다. 아시겠죠? 고유권설. 그래서 헤겔도 아니고요. 고유권설의 뜻은 자연법 사상의 근거를 두고 독일의 공법학자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프랑스. 독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치권 자체는 고유권설은 자치권 자체는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의 권리, 제4권으로 보는 견해다 이거죠. 그래서 독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례권설이라고, 전례권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다.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권리다라는 입장이 전례권설이다. 그래서 나머지 자치권에 대해서 고유권설에서의 자치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권리다. 맞죠? 비교할 게 전례권설. 그래서 전례권설에서의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의 통치 구조의 일환으로서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 제도가 보장된다고 했다. 제도적 보장설에서의 보장은 지방자치 제도의 일반적 보장을 말한다.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요런 거 고유권설에 대해서 개념 정도 있다. 잘 찍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권한, 어떤 전례권설, 고유권설에 대해서 어떤 견해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정책 과정의 참여자 중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하는 거 입법부에 해당하죠. 입법부. 나머지는 이익집단, 정당,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는 비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한다. 중층의 국가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하급 단위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급 단위에서 잘 처리될 수 있는 업무는 사급 단위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 보충성 원칙을 말하죠. 보충성 원칙이다.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상급 지자체는 하급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만 해라. 보충성 원칙이에요. 딜로는 말씀드렸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설명한다. 법률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유보,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라. 충분 재정의 원칙, 지방자치를 위한 충분한 금액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이고요. 포괄성 원칙이란 것은 특별 지방행정기관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경합할 때는 가급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괄성의 원칙이다. 포괄성의 원칙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집행에서 하향적 접근 방법으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하향적이에요. 그럼 하향적 접근 방식은 누구한테 초점이 있습니까? 정책 결정자에게 초점이 있다 이거죠. 하향적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1번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책 결정자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그죠? 정책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겠죠. 정책 결정의 결과물인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정을 정책 집행으로 이해한다. 자, 정책 집행 현장에서 집행 조직과 정책 사업 사이의 상호 적응이 강조된다. 이거는 상향적 접근 방식입니다. 상향적. 정책이 결과물을 창출해가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심이 있고요. 정책 결정 단계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참여자와 정책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주된 역할을 하는 참여자와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다 하향적 접근 방식이다. 즉 2번 지문에서 하향적 접근 방식은 자 요거 정책 집행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집행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된 정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지문이요. 그 다음 문제요.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수평 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유기적 구조이겠죠. 네트워크 조직은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의 협력적 연계 정치로 구성된 조직으로 조직 행위자 간의 상호 의존성과 관계성이 중요시될 것이고, 사업 구조는 특정 산출물을 별로 운영되므로 고객 만족도 제고와 성과 관리에 유리하고요. 기계적 구조는 조직의 외부 환경이 안정적일 때 채택되며 의사결정, 직권화, 규칙과 절차 준수 등이 특징이겠죠. 그다음에 학습 조직은 시행착오나 실패를 두려워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나 실패의 재료를 추구하는 게 아니죠. 학습 조직은 그러한 시행착오나 실패 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 즉 시행착오나 실패를 통해서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지문.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을 고르시오. 자, 선택적 익명, 그죠? 식견 있는 다수의 참여, 양극화된 통계, 구조화된 갈등을 유도한다. 이 내용 자체는 정책 델파이다. 정책 델파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들을 노출시키고 종합화해서 바람직한 그 개발을 위해 델파이 기법을 응용한 것이다라는 거죠. 정책 델파이의 목적은 자기 입장과 정반대 입장에 있는 관련자로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시키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극화된 통계 처리예요. 양극화된 통계 처리. 그다음에 구조화된 갈등 유도 등에 대한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시계열 분석 기법은 시계열 분석 기법, 과거의 변동 추이 등을 시간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는 동태적 분석 기법을 말한다. 시뮬레이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문제 등을 예측하기 위해서 복잡한 현실에 유사하고 적합하게 가상적 모의 실험 장치 등을 통해, 즉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먼저 한다. 시뮬레이션 돌린다는 말을 쓰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현상의 특성을 예측하는 수리적 기법을 말한다. 교차 영향 분석은 교차 전문가들에게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물어보고 한 사건이 일어날 때와 일어나지 않을 때의 다른 사건들의 발생 확률 등을 물어본다. 실현 가능성 분석, 정책 대안들의 채택과 집행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데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을 주도적으로 예측하는 기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지, 즉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관련자들이 대안을 지지할 것인지 혹은 반대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의회 옴부즈만이죠. 의회 옴부즈만은 외부 통제입니다. 외부 통제. 그래서 외부 통제, 공식적.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행정 통제는요. 그죠? 자,
어떻게 구분하죠? 요 표를 있으면 자 공식적인 내부 통제가 있고 공식적인 외부 통제가 있고 비공식적인 내부 통제가 있고 비공식적인 외부 통제가 있다. 자 쉽게 이 표를 이해하면 되겠죠? 공식적인 내부 통제 우리가 흔히 대통령, 그죠? 행정수반, 그다음에 독립 통제기관이죠. 감사원 이런 거요. 그다음에 행정심판 같은 거 다 공식적 내부 통제입니다. 그다음에 공식적 외부 통제는 지금같이 뭐다? 옴부즈만 같은 경우, 옴부즈만. 예, 공식적 외부 통제 다른 걸로 입법부가 있겠죠? 입법부, 사법부. 자, 공식적 외부 통제입니다. 입법, 사법부 다 공식적인 외부 통제. 옴부즈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부적 행정 통제로서는 자, 계층제 인사관리제도 뭡니까? 공식적인 내부 통제겠죠? 감사원 공식적인 내부 통제에 해당할 것이고 청와대 국무총리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역시 공식적인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그다음 중앙행정부처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내부 통제. 그러면 비공식적인 내부 통제 뭐가 있었죠? 행정윤리요. 전문 직업상의 행동규범 같은 경우를 비공식적인 내부 통제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대표 관료제 같은 경우요. 공식적인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자, 빨리 가야죠. 자,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걸 골라라. 정책 의제 설정이요.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은 자, 정책 이해관계자 이슈가 되는 정책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 자체는 정책 이해관계자와 그 이슈가 되는 정책 문제, 그 다음에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정책 의제 설정 자체에 대한 개념에서 나오죠.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의제.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러죠. 자, 그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 정책의 문제로 전환되는 과정과 행위를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정책 의제 설정. 그렇기 때문에 3번 질문 복합적인 관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번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정책 대상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보다 쉽게 정책 의제화될 수 있다. 사회 문제가 정책 문제로 전환되기 쉽겠죠. 사회 문제로 인한 피해가 숫자가 많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할수록 정책 의제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요. 역시 국민적 관심도, 직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정치인의 관심도가 클수록 정책 의제화될 가능성은 높다. 정책 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과 규모 영향력이 클수록 정책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정도 정책 의제 조금 뭐 공무원 시험에서는 정책 의제 설정에 있어서 개념에서도 나오지만 그 유형에 대해서도 문제 하는데 그죠? 행정학 시험에서는 요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주도형이나 뭐 동원형이냐 호시 등등에 대한 개념적 내부적 분형 등등에 대한 개념 유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 요 정도. 시험 난이도가 요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의제 그 유형 가운데 린드블럼, 그 다음에 윌다브스키 등이 주장한 점중주의. 점중주의란 뭐다? 기본적으로 기존 정책을 토대로.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 정책을 토대로 약간씩 수정, 플러스 알파 해가면서 약간씩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점중주의라고 한다. 소폭적이고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겠죠. 그래서 린드블럼 자체가 이 정치적 어떤 현실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모형으로서 주장한 게 바로 점중주의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어요.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과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중요성, 초합리적, 이미 합리적이지 않죠.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거 뭡니까? 최적 모형이다. 최적 모형이에요. 나머지들은 소폭의 변화를 조정한다. 그죠?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자, 정치의 목표와 수단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어떤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의 분석은 한계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계속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눈두둑에 계속 수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눈덩이 굴리기식의 결정이 지속되어 정책 자체가 축소되거나 종결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4번 지문이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 자, 최적 모형에 대한 지문이죠. 최적 모형. 예. 그래서 드로우가 주장한 최적 모형이고요. 드로우가 제시한 최적 모형은 어떤 경제적 합리성 외에 직관, 기억하시죠? 직관, 그 다음에 중요한 판단력, 요새 강조된 게 이 창의력과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초합리성이라는 단어, 그죠? 초합리성을 고려한 규범적 어떤 처방적 정책 결정 모형이 바로 드로워에 주장한 최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합리 모형의 주장한 어떤 계량적 요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질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최적화 실현을 위해서 규범적 모형을 제시한 게 바로 최적 모형이다. 그래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면서 이에 더해서 이러한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최종 모형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거죠? 네, 쉽게 풀릴 거다.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요 정도 차이만 구별할 수 있으면 어쨌든 정답만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답만 골라내면 된다. 정부 조직 중에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 아닌 것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이런 것들. 이거는 어디입니까?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다. 나머지는 모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공정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건 이제 국무총리 소속, 원래 대통령 소속에서 바뀐 거죠. 금융위원회 등은 다 국무총리 소속이다. 그 다음에 행정부 위의 현대적 예산 원칙에 대해 해당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그죠?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이 있는데 고전적 원칙에는 공개성 원칙. 자, 고전적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현대적. 자, 고전적 원칙은 공정성, 그다음에 명료성, 그다음에 완전성 같은 거요. 단일성, 그다음에 한정성, 정확성 혹은 엄밀성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사전 의결의 원칙, 그죠? 절차를 중시하는 절차성의 원칙, 혹은 그리고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다 현대적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고전적 원칙을 찾아라라는 문제예요. 사전 승인의 원칙, 자 이거 고전성 원칙이다. 고전적 원칙이다. 그 다음에 니은 예산관리수단 확보 원칙, 보고의 원칙, 엄밀성의 원칙, 고전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원칙, 그 다음에 한정성의 원칙, 고전적이죠. 그죠? 시기 신축성의 원칙, 그 다음에 책임의 원칙, 그죠? 고전적이다. 책임의 원칙. 그 다음에 명료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도 시기 신축성의 원칙 말고 책임의 원칙. 시기 신축성의 원칙 이거 현대적 원칙이고 책임의 원칙 이거 명료성의 원칙이 고전적이죠. 이응 빠졌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현대적 원칙이다. 그래서 현대적 원칙 다시 정리하자면 그 행정부 책임의 이게 책임의 원칙 헷갈리면 안 되는데 행정부 책임의 원칙이다. 행정부 책임의 원칙 이거는 현대적 원칙에 포함된다. 그 외에도 보고의 원칙 이것도 현대적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부 계획의 원칙, 그다음에 행정부 재량의 원칙, 그다음에 다원적 절차의 원칙, 시기 신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은 현대적 원칙에 해당한다.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런 문제 사실 시험장 가면 당황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외우기 쉬운 게 아무래도 고전적 원칙이겠죠? 그럼 고전적 원칙 위주로 외우면 됩니다. 공정성, 명료성, 완전성, 단일성, 한정성, 엄밀성. 좀 고전적이잖아요, 그죠? 사전 의결, 통일성 원칙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적 조직 이론에 입각해서 조직의 명령, 개통, 통솔 범위, 기능 배분, 권한과 책임의 한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은 구조적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구조적 접근 방법의 원리 자체는 기능 중복을 제거한다. 그리고 책임을 재규정, 조정 및 통제 절차의 개선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사소통 체제와 통솔 범위를 수정한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적 접근 방법은 이러한 행정체제의 구조적 설계 자체, 구조적인 설계를 개선한다. 그래서 행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접근 방식이 구조적 접근 방법이다. 그 다음에 과정적 기술적 접근 방법이 뭡니까? 행정 체제 내 과정, 즉 일의 흐름, 그리고 거기에 결부된 기술을 개선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문서 처리죠. 문서 처리 절차, 업무량 측정, 정원 관리, 사무실 배치, 그죠? 이런 거요. 그래서 행정 현상을 좀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기술과 인간 갈등을 소리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 다음에 행태적 접근 방식 하나요. 행태적 접근 방법은 조직 발전 혹은 인간 중심적 접근 방법, 그리고 행태과학의 지식과학 기법을 활용해서 조직의 목표에 개인의 성장 의욕을 결부시킨다. 그래서 조직을 개혁하려는 접근 방식이 행태적 접근 방법이다. 인간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러한 구조 중심 방법에 비해서 인간의 참여와 인간의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혁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행태과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이보다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종합적 접근 방법은 말 그대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는 행정개혁을 전반을 다루기는 어렵다. 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담당자가 개방 체제 관념에 입각해서 개혁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내일 시험 여기까지 보시고요. 내일 시험 대박 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